조용하게 여유롭게 부담스럽지 않게 에펠탑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편에서 파리 중앙인 노틀담 성당에서부터 파리 서쪽 끝인 개선문까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개선문 인근에 바로 그 에펠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짧으신 분들께서는요, 개선문과 에펠탑을 묶어서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에펠탑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스팟이 있지만 가장 유명하고 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언덕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트로카데로입니다. 에펠탑이 생각보다 진짜 크거든요. 바로 앞에 딱 가시게 되시면은 에펠탑 전체의 모습을 사진을 찍으려면 바닥에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래서 살짝 언덕 위에서 에펠탑 전체의 모습 감상하시고 계단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시고요. 트로카데로까지는요, 걸어가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30번 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30번 버스가 몽마르트 물랑루즈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몽마르트, 개선문, 에펠탑 이렇게 묶어서 여행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버스는 여기에서 내시게 되실 거고요. 맞은편에 모노비 있어요. 이거는 마트랑 편의점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에펠탑 보면서 간단하게 드실 샌드위치라든지 빵, 과자, 음료수, 와인 같은 거 구매를 하시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들고 트로카데로로 가면 짜잔!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간에 앉아서, 물론 이게 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관리인이 앉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는 할 거야. 그래도 살짝 앉으셔서 에펠탑 보고 있는 나의 모습, 예쁜 모습 사진 찍으시고요. 계단을 내려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생강을 건너면 에펠탑 바로 앞까지 도착하실 수가 있는데, 건너기 전에 에펠탑을 보고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게 되시면요, 드빌리 다리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인도교예요. 낮에는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좀 그런데, 밤에 딱 가시게 되시면요, 여기 다리 난간에 기대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연인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딱 갔는데 여기에 뭔가 우리 동영상을 보고 한국인이 있어요. 우리 또 막 여행 가면 근처에 한국인 있는 거 약간 좀 민망하고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아니더라도 여기 근처에 센 강가에 앉으셔가지고 또 에펠탑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밤에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이 트로카데로 아니면 에펠탑 주위에만 있지 진짜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조용해지거든요. 관광객이 없으면 에펠탑 열쇠고리 파는 친구들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조용하게 여유롭게 부담스럽지 않게 에펠탑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생강을 건너서 에펠탑 바로 아래에 가시면은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맞춰놓고 바닥에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재미있는 사진 찍으실 수가 있고, 다만 여기가 에펠탑 전망도 올라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단들도 여기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지품에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이 에펠탑을 지나면 돗자리 깔고 앉아서 에펠탑을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는 잔디밭이 나옵니다. 에펠탑이 여기에 설치된 이유는 이 잔디밭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에펠탑은요, 18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만국 박람회의 기념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전 엑스포 할 때 이 한비탑 세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에펠탑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께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께 초라한 게 아니라 에펠탑이 과한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에펠탑은 1889년에 있었던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889년이라는 해는요, 프랑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 때문이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번의 혁명이 더 있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들의 영웅이었었던 나폴레옹은 외세에 의해서 초라하게 실각을 하고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지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아직 살아있어, 이런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거대하고 아주 강력해 보이면서도 뭔가 기술이 이렇게 착 들어가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전을 내었고요. 여러 경쟁작들을 제치고 1등으로 당사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르 기스타프 에펠의 높이 300m의 탑입니다. 아름다운 석조 건축물의 도시 파리. 당시에는 생소한 소재였었던 철근 구조물이 이렇게 높이 생긴다고 하자 예술가들, 지식인들을 필두로요, 파리 시민들이 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에펠탑 설계안을 보고요, 거대한 검은 굴뚝, 끔찍한 악몽이라고 말하며 공사 현장에 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민원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이런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운영위원회에서는요, 지원을 충분하게 해줄 수가 없고 예상되는 건축비의 4분의 1 정도만 줍니다. 그래서 에펠은요, 향후 20년간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입장 수익을 자기가 갖는 조건으로 자비로 에펠탑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 없이 이 에펠탑을 지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1889년 5월 5일 드디어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왔었던 관람객들은요, 이 에펠탑을 보고 경이로워했고 찬사를 맞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에펠탑은요, 41년 후에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생기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세계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전망대가 있대요. 그럼 우리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당연히 가죠. 에펠은 1년 만에 건축비를 다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펠탑도요, 철거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최근에 에펠탑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라는 뉴스 기사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에펠탑이 원래 20년만 세워둘 목적으로 지은 거거든요. 에펠탑에 아까 되게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이거 20년 뒤에 해체할 거잖아. 잠깐만 참아줘 라고 설득을 했어요. 진짜 20년이 지나자 파리 시민들이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선두에 섰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 모파상이라는 여인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에펠탑이 완공이 되고 나서요, 점심 약속 있으면 무조건 에펠탑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에펠탑 싫어했으면서 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라고 사람들이 묻자 그는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에펠탑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찐팬은 안티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저명 인사들이 에펠탑을 딱 철거하라고 하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 이거 진짜 철거해야 하나 하는데 라디오가 개발이 되죠. 어디에 송신탑을 세워야지 파리 구석구석 전파를 송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41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었던 에펠탑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하여 유럽에서 최초로 음성송신을 하면서 에펠탑 철거 위기에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로 텔레비전 그리고 이동통신이 개발되고 그 송신 안테나도 에펠탑 위에 설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요, 에펠탑을 보고 우와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에펠탑이 훌륭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디오가 개발된 덕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국박람회가요, 여기에서 진행됐었던 이유는 좁은 도시 파리예요. 이 정도의 넓은 공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터의 이름은 샹드막스, 마르스의 들판이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의 마르스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의미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도시에 왜 전쟁의 신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앞이 앵발리드이기 때문이죠. 앵발리드는요, 부상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 14세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이랑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하면은 부상자들이 생기죠.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장애를 얻게 되면은 경제적 활동이 어려우니까 그들을 위한 주택으로 이곳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사병원, 그다음에 정부 군사기관, 그리고 군사박물관으로 이곳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폴레옹의 유해도 여기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떡분들, 그리고 저기 용산 전쟁기념관 이런 데 환장하는 남아들 가족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가시면 너무 좋고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근데 사이에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던 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랑팔레 임시관이에요. 이 그랑팔레는요, 만국박람회 전시관으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쭉 전시관으로 활용된 공간인데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여기에서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한창 공사 중이고, 그래서 이 그랑팔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전시회 혹은 라이브 쇼 같은 것들이 현재 여기 에펠탑 맞은편에 있는 그랑팔레 임시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여기에서 유도와 레슬링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인스타 사진 올리라고 구성해놓은 공간 같은 그런 예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는 분들 여기 후기 한 번만 들려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요, 댓글로요, 에펠탑은 낮에 가는 게 좋아요? 밤에 가는 게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답은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밤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요, 하늘의 모습이 다르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요, 매일 파리에서 에펠탑을 다른 시간대에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파리를 이렇게 종횡무진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72번 버스가 있으니까요. 이건 약간 밭도무시예요. 특히 에펠탑에서 시내 중심가로 들어가는 길은요, 그냥 센강을 따라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파리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 버스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펠탑을 한번 보신 다음에 에펠탑 앞에서 이 버스를 타십니다. 그래서 버스 진행반이야 오른쪽에 앉아요. 그럼 오른쪽 창밖 너머로 이제 에펠탑이 보일 거예요. 부르릉 버스가 출발하면요, 이 에펠탑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에펠탑 안녕, 다음에 다시 보러 올게요 하면서 파리를 여행을 딱 추억하다 보면은 생강을 따라서 콩코드 광장 보이고 오르세 미술관 보이고 틸리 정원 루브르 박물관 시청 노트담 성당을 딱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와의 이별을 좀 로맨틱하게 담담하게 하지만 저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니까 에펠탑은 자주자주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노틀담 성당을 기준으로요, 생강을 따라 서쪽에 있는 주요 명소들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동쪽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먼저 노틀담 성당에서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시청이 나옵니다. 남의 도시 시청은 왜? 너무 예뻐요. 1551년에요. 르네상스에 심취했었다는 그 왕 프랑스와 1세가 르네상스 양식으로 화려하게 지어 올렸고요. 건물도 건물인데 이 앞에 가로등이 진짜 예쁘거든요. 밤에 바닥에 있는 돌들의 가로등 불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물도 간접조명이 딱 들어있고 이 가로등 딱 켜져 있고 여기 앞에 딱 내가 서면 뭔가 무도회에 초대가 된 다음에 마차에서 딱 내렸을 때 그 느낌? 그 여기에 막 회전목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진 찍기에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그 유명한 사진이죠. 종전의 키스가 여기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시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파리플라즈라고 해서 해변이 되고요. 겨울에는 또 스케이트장으로 열리고 있어요. 찾으시면 좋으신데 사실 사진 찍고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는 조금 시간 낭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오시기엔 좀 그렇고 노틀담 성당으로 가셨다가 오셔도 되시고, 그리고 시청을 등지고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굉장히 특이한 건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퐁피드 센터예요. 그래서 퐁피드 센터나 노트담 성당 가실 때 시청 잠깐 들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퐁피드 센터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보통 전기나 뭐 방화시설, 배관시설 같은 경우는요, 벽이나 기둥 속에 딱 안쪽에 숨겨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물의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배관은 녹색,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온도를 조절하는 공기는 파란색, 환기나 소방 관련 안전재치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저 일반인인 저는 이거 동파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요,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면서 내부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 퐁피드 센터 내부에는요, 벽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둥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네모난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벽을 세우고 부수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공간 창조가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퐁피드 센터 하면 현대미술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센터 하나의 복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관뿐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그리고 음악 및 음향연구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예술서적을 파는 서점과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기념품점도 위치해 있죠. 파리가 머리가 좋은 게 이 미술 작품들을요, 시기별로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근대 이전까지는 루브르 박물관, 근대미술은 오르세 미술관, 현대미술은 퐁피드 센터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막으면서도 이 입장료 수익을 다 각각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되게 배가 아프면서도 이렇게 각각 운영을 해도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 각각 찾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도시는 사실 파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도시들의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어느 시기에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리는 전 시기의 유명 작품들이 하나의 도시에 다 있습니다.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훔친 건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술을 좋아하는 관광객에게 굉장히 좀 편리한 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현대미술관에는 뭐 마르셀 디샹, 피카소, 칸딘스키, 달리 이런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저 여행사에서 여기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요즘 현대미술에 굉장히 좀 가까워졌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퐁피드 센터에서 시청까지 선을 하나 긋고요. 이거를 바스티유 광장까지 연결을 하면은 이곳이 바로 마레 지구입니다. 마레는요, 습지를 의미해요. 옛날에 여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생강이 범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는 없었고 이렇게 농경지로 경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파리가 이제 일찍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또 더럽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난 좀 우아하고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살고 싶어 해가지고 농작 지었었던 곳에 웅장하고 멋있는 저택을 지어서 모여서 살게 되죠. 이런 귀족 저택의 결정체는요, 바로 보주 광장을 둘러싼 저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귀족 아니고 왕이었었던 앙리 4세가 자기가 친했었던 귀족들이랑 옹기종기 모여 살고 싶어서 지은 저택이에요. 그래서 이 광장을 필두로
기준으로 36채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소설가가 16년간 지냈었거든요. 그 집이 현재 빅토르 위고 기념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택은 그냥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예쁘게 사람들이 살았었구나 라는 거 잠깐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앙리 4세의 재상이었었던 슐리의 저택도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로 활용이 되면서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정원을 지나서 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국중방 굿즈 같은 거 선물하면 진짜 환장하거든요. 여기 1층 가면 이제 우리가 환장하는 거죠. 구경하고 나오시면 되시고, 다 끝나시면 이제 보조광장을 즐길 차례인 거죠. 파리 여행을 준비하실 때요, 꼭 챙기셔야 될 거, 돗자리입니다. 부피 큰 거 말고요, 이렇게 방수천으로 예쁘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거 가방에 쏙 넣고 다니셔서 이런 예쁜 공원에서 딱 돗자리 펴고 앉아있는 거, 여기 인근에 유대인식 샌드위치 파는 곳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사시거나 아니면 작은 과일 가게들에서 과일들 사오시면 좋으시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 파리에서 왜 과일 납작복숭아라든지 체리가 맛있다라고 소문을 들고 딱 구매하시면요,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모든 파리 곳곳에요, 아주 허름하고 아주 작은 과일 가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가격이 마트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돼요. 근데 맛은 한 10배 정도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마레지구에도 이런 과일 가게들 지나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일 사셔서 보조광장의 곳곳에 수도가가 있습니다. 씻으셔서 돗자리에 앉으셔서 딱 과일 드시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시면요, 사실 뭐 미술작품 감상하고 되게 유명한 명소 가는 것보다 이런 시간들이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 잠깐 휴식 시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귀족적이었었던 곳이요, 한순간에 롤러코스터를 다시 몰락을 합니다. 루이 14세가요, 왕궁을 루브르 궁에서 베르사유 궁으로 옮겼죠. 그래서 왕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자 여기에 살던 귀족들이 베르사유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 상태에서 혁명이 터졌어요. 시민들이 귀족들의 저택들을 그냥 놔뒀을까요? 다 부숩니다. 비어지고 황폐해진 곳에 사회의 비주류들이 흘러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국인들 같은 외국인들, 성소수자들, 그리고 부르주아들에게 밀린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도시 대개조 사업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후되기만 한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여기 너무 허름하고 낙후되고 너무 우범지대 같으니까 우리 여기 싹 밀고 새로 예쁘게 짓자라고 의견이 나올 정도로 황폐해지죠. 근데 우리 에펠탑 반대했었던 것처럼 파리 시민들이 아니 이거 그냥 잘 정비해서 살면 되지 뭘 새로운 건물을 짓으려고 그래 하고 잘 정비하자라고 하고 관심을 갖고 딱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 중국인들, 성소수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렇게요, 서로 다른 문화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게 되면요, 문화라는 것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생길 수가 있었고요. 예술가들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자기들만의 갤러리라든지 작업장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직물 공장이라든지 섬 염색 공장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패션 관련 종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디자인 전공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여기에서 작은 가게들 같은 거 열게 되고, 시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귀족들의 저택들을 매입해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기가 완전 핫해진 거죠. 약간 우리의 성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또 가장 비싼 곳으로 여기가 탈바꿈했다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쇼핑하기 참 좋은 곳이고요. 명품 브랜드들은 없고 프랑스 로컬 브랜드, 약간 중고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구글 맵에서요, 브랜드명 치시고 쉼표하신 다음에 도시의 이름을 치시면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그 브랜드의 상점의 위치가 뜹니다. 그래서 마레지구 가실 때는 미리 내가 가고 싶어하는 브랜드들 아니면은 카페, 맛집들 검색을 하신 다음에 동선을 잘 짜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레지구의 동쪽 끝에는요, 바스티유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에 배웠었던 그 바스티유가 맞습니다. 원래 파리의 동쪽 끝을 지키던 요새로 세워졌는데 13세기서부터 왕정에 반하는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활용이 되죠. 혁명하면 계몽사상, 계몽사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볼테르, 그리고 백과사전을 편찬했었던 디드로,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사상이 불타올랐었던 1,000명의 파리 시민들이 이곳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에 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시끄럽게 습격을 했지만 이 안에는 7명의 범 정도만 수감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혁명이 성공을 하고요. 혁명 정부는 이곳이 이제 왕정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철거를 했고요. 현재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혁명 후에 세웠었던 혁명 기념탑, 그리고 그 뒤에 파리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산층이라든지 약간 부유층이라든지 이런 계층과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약간 경제적인 수치잖아요. 몇 평에 사는지, 자동차는 몇 cc인지. 근데 프랑스는 그 기준이 문화입니다. 사실 문화라는 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즐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명 정부가 박물관을 만들면서 이 미술이라는 고급 문화를 대중에게 공유했고, 그리고 1980년대 미테랑이 비교적 낙후되었었던 이 바스티유 광장에 고급 문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극장을 세운 겁니다. 1층 앞좌석은 당연히 좀 비싸고, 만약에 1층 앞자리 예약을 하셨다 그러면 옷도 약간 진짜 격식 있게 입어주셔야지 좀 튀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매하실 수 있는 티켓 중에 15유로짜리 좌석도 있고요. 그리고 당일 2시간 전에 딱 가시게 되시면 5유로에서 10유로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충만한 도시에서 정통 오페라를 감상하시는 것도요, 우리의 여행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요, 에펠탑과 노트담 성당을 기준으로 동쪽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파리의 세로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파리에서의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